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하는 흔적의 역사 114회입니다. 예, 진짜 그 다사다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해가 벌써 갔습니다. 네. 뭐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그것이 또 내년에도 또 해소가 되는 게 아니어서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닭해라 그런데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한성백제 역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백제 역사를 우리가 논할 때 보면 맨날 그 뭐 옹진백제니 사비백제니 해서 공주나 부여 그렇죠. 뭐 백제를 예. 생각하게 되잖아요. 문영왕릉도 그렇고 그런데 그 2015년에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지정이 된 것도 사실은 그 공주부여 익산 지역에 이제 흩어지고 있는 그런 백제 지구를 엮어서 이제 그 지정한 네. 거거든요. 그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지만 공주부여만 생각한다면 백제 역사의 한 뭐 5분의 1이나 될라 뭐 그런 정도만 아는 건데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공주부여는 백제가 한성에서 쫓겨나갔고 도망가서 재정비한 왕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성 백제의 역사를 알아야 이제 잃어버린 백제 역사의 고리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백제 역사를 얘기할 때 총 678년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그렇습니다. 18년부터 660년까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웅진 백제가 이제 475년부터 538년이고 그 다음 이제 사비 백제가 530 마지막까지 있죠. 예, 있으니까 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35년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 한성백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서울을 말하는 또 서울을 도읍으로 뒀던 백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3년까지는 1963년까지는 그것이 이제 광주였죠. 근데 이제 63년도에 그 서울로 이게 이제 행정 개편이 되면서 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이 서울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석천동 거분을 다루면서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제의 전성기는 바로 뭐 부여 백제나 뭐 공주 백제가 아니라 한성 백제다 이렇게 얘기를 서울의 백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온조왕이라든가 고이왕이라든가 근초왕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희대의 어떤 영웅들 이런 네. 분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한성백제는 이제 한성을 도읍지로 뒀다고 해서 이제 붙인 이름인데 임금이 이제 정사를 돌봤던 중심지는 풍납토성일 가능성이 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궁과 별궁의 개념이나 남성과 북성의 개념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사를 돌봤던 그런 그 이 중심지, 그러니까 정궁이자 북성이 역시 그 풍납토성이 아니냐, 그리고 남성이자 별궁은 아마 몽천토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그 풍납토성의 발견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성백제의 최후 뭐 이런 걸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풍납토성이 발견한 것도 약간 극적인 일이었다면서요. 예, 그 지난주에 그 석촌동 거문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그 이 온몸을 던졌던 뭐 학자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영구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또 풍납토성도 사실 발견했거든요. 네,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이 풍납토성 그러면 이제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는 풍납토성의 존재 자체를 좀 잘 몰랐던 건가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왔지만 475년에 이제 백제 계로왕이 그 고구려 장소왕한테 패한 뒤에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문주왕이 공주로 내려가서 이제 웅진백제를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성백제는 그 당시 좀 폐허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뒤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좀 어떻게 됐다는 게 있나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고요. 그 금단의 장소 같은 느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실 또 한강에 또 면에 있잖아요. 뭐 지금 풍납토성 그쪽으로 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강물이 범람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기록을 나중에 발굴한 거 보면은 그 사이에 그 어떤 그 이 유적이 사실 발굴이 안 됩니다. 고려나 그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조선 이런 그 유물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써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한 1400년 정도를 잊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1925년에 이제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가 일어나거든요. 되게 유명한 네. 그 홍수인데 그러면서 이제 성벽의 일부가 유실이 되고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한성백제 역사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네. 뭐 그 당시 성벽이 유실된 곳에서 뭔가 나왔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그 무렵에 이제 그
토성의 남단 모래 중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던 청동제 초두가 뭐냐면 술을 데워갖고 이제 잔에다 이렇게 따르는 그런 네. 그 제사 용기입니다. 그거를 비롯해가지고 금제 귀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박물관에서 구입을 해갖고 소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일본 학자인데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백제 시계 유물 증거로 해서 왜냐하면 그 이 제사 용기가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풍납토성이 바로 그 온조왕이 처음에 세웠던 그런 도읍지, 그러니까 하남 위례성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제가 당시에 이 토성을 풍남리 토성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광복 후에도 이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사적 11호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제 주목은 하진 않았죠.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제 원래는 백제 온조왕이 맨 처음 도읍지를 정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하남 위례성이라 그러는 건데 네. 어디냐를 두고 굉장히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충청도의 직산이니,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광주 충국리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의 하남의 교산리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곳들은 다 하남 위례성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또 저마다 그 거기 계신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이제 한금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굴들 좀 해보고 그랬는데 한성백제 시기 유물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통일 신라 시대 유물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조금 그랬죠. 네. 근데 앞서 이제 풍납토성 그 자리는 왜 하남 위례성 후보지에서 좀 애초에 배제가 됐던 거죠? 뭐 성벽도 남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 1964년에 사실은 뭐 서울대 박물관이 그 서울대 고고학과 학생들, 고고학과가 이제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김원용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학생들 데리고 풍납토성에 이제 야외 실습용 시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기 백제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성 백제죠. 그때 이제 토기 편들이 좀 나왔는데 네. 그래서 김원용 선생이 그때 당시에 1세기 때부터 백제가 한성 백제 시대에 사용한 굉장히 중요한 성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제의 건국 집단, 그러니까 온조왕이나 비류왕 정도죠. 네. 비류종 그렇게 되는데 한강 유역에 진출했는데 그것이 아마도 서기 한 3세기까지는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에 쌓은 중요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언급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김원영 선생이 삼국사기의 어떤 초기 백제 기록을 믿는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 사학계 주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고대 사학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그 백제가 기원 전후에 기원 전 18년에 백제를 세웠다는 거였잖아요. 네. 온조왕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한강변에 풍납토성 같은 큰 성을 쌓을 힘이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성 백제가 정말로 강력한 왕국으로 변모해서 고구려와 신라와 맞설 수 있는 시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고이왕 때, 그러니까 네. 3세기 후반 때라고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중국 측 사료죠 당시에. 네. 그것만 믿고 이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안 믿었던 거죠. 네, 고대 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이었을 거라는 어떤 추측 자체가 약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좀 그런 편일 수 있지만 고고학보다는 사학의 입김이 좀 셌거든요. 고고학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학문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아는 두개 이병도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이병도 학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정설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김원현 선생이 발굴했던 학생들 데리고 발굴했던 시굴구덩이에서 나온 그런 백제 유물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풍납토성 그 자리에서 백제 유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인정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이병도가 얘기했던 거는 1933년도에 얘기했는데 그 풍납토성은 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뭐 기록된 사성이라고 비정을 했는데요.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사성이라는 거는 사실 도성을 지키는 방어성이라고 했거든요. 뱀사자를 쓰는데 왜 사성이 방어성이냐는 거는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구려의 침략에 닥쳐갖고 책교황 때 수혜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뱀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병도는 그거를 배암들이 마을이다 해서 나중에 배암들이 들납자 해갖고 배암 그러니까
바람으로 예. 변하고 그래서 이제 풍납리가 됐다는 거죠. 네, 사실 그 주장도 뭔가 그럴듯하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대 유명했던 그 이병도의 주장이니까 광복 후에도 어느 누구도 네.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설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고고학자인 김훈현 선생이 주장한 그 내용도 이병도 이제 선생님 학설은 뛰어넘지 못하고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원영도 결국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성이긴 한데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사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병도가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다만 방어용 성이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많은 일반민들이 살고 있었던 반민 반군적인 읍성이다라고 이제 좀 얼버무리는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병도 이 학자를 중심으로 이게 뿌리 깊게 어떤 그 내려왔던 학설을 깨지 못하고 지나가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한성백제의 왕성은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1980년도 중반에 이제 그 몽톤토성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건물터라든가 뭐 주거터, 저장시설, 방어시설 뭐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기원 후 한 3세기 중반 그 이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몽천토성 같은 경우가 기원 후 3세기 중반에서 백제가 망했던 한성백제가 망했던 475년까지 약 한 2세기 동안 존속했던 백제 도성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던 거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은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그 이 백제가 고대 왕국이 된 게 3세기 후반 아까 얘기했던 고이왕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존의 국사학설하고는 절묘하게 부합되는 거니까 그렇게 믿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풍납토성은 사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약간 주목받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렸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번 주에도 저희가 석천동 고분에도 얘기하셨지만 네.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방치된 사이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분명 이 풍납토성도 그 수순을 밟았겠죠? 그게 뭐 일반적인 수순이죠. 우리가 뭐 늘 그렇게 하는 뭐 됐으니까. 그래서 석천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이 풍납토성도 성벽만 뒤에 성벽 그쪽만 지정이 됐거든요. 아, 토성벽만 네. 지정이 되니까 그 안에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유물이나 백성들이 성벽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에 그렇죠. 살지. 그러니까 네. 바보 같은 짓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의 안팎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고 그래서 날로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도 들어와 갖고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광풍이 또 네. 닥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영구 교수가 아파트 공사 현장을 이제 가서 백제 유물층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풍납토성을 발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깡그리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그 한성백제 시대 왕성을 찾은 거니까 그렇게 발견이다라고 우리가 뭐 흔히 그런 표현도 써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이영규 교수는 어떻게 이 풍납토성을 발견하게 됐나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1996년 말인데 12월 뭐 거의 뭐 31일, 30일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그 선문대 교수였거든요. 네. 그 학생들한테 이제 토성을 정밀 실측을 하려고 갔는데 이 보니까 현대 아파트를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게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땅 속에 네. 뭐가 다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어벽을 치고 그러니까 아파트 터파기하고 그러면은 왜 그 장막을 막 쳐갖고 못 들어오게 만들면서 막 가림막을 그렇게 해놓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터파기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잠입을 한 거죠 거기 또 잠입을 해갖고 딱 보니까 공사 현장을 쭉 깠는데 밑으로 그 땅을 팠는데 보니까 그 지하 벽면에 보니까 백제 토기편들이 무수하게 박혀 있는 거를 이제 예. 그 금맥 같이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또 엄청난 난리가 났을 것 같네요. 이영구 교수 특기가 또 언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한테 네. 딱 그런 식으로 해서 새해 벽두부터 막 1월 3일부터 기사 나오고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뭐 관심이 컸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해갖고 국립문화재연구소라든가 서울대박물관이라든가 한시대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그 이 박물관들이 총 참여를 해갖고 공동으로 긴급 구제 발굴 급하니까 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구와 유물이 이제 뭐 발굴이 되고 공개가 되고 거기서 보니까 이 성과는 뭐 엄청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성과가 엄청났다고 표현하셨는데 좀 네.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 백제 유물층이 뭐 한 4m부터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지하 2.5m, 4m부터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면서 계속 이 기원 전후까지 이제 그 층이 내려가는데 그 뭐 방어 시설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백시대 주거지, 그다음에 폐기된 유구, 토기가 막 흔적, 그다음에 뭐 대형 건물터, 그러니까 그 집자리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냈던 그런 흔적들, 네. 그다음에 뭐 전떨이라든가 와당, 전떨 와당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컸다는 거잖아요. 네. 와당이라는 건 막 기와 이런 거니까. 그러면서 초대형 항아리, 그 이제 항아리를 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중국제 도자기, 이거는 뭐냐면 또 이 교역을 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네. 중국 동전이 나오고 오수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부라는 글씨가 새겨진 뭐 항아리 파편, 그래서 엄청난 상제 분량이 나오고, 말머리뼈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국가 주도의 제사행위가 있었다. 말머리를 이제 제물로 바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네,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난 유물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령왕릉 발굴 후에 최대 백제 유적 발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판 폼페이 발굴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그래서 이것은 백제 왕성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뭐 그래서 이제 결국 성벽의 규모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성벽은 과연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발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 보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뭐 성벽 규모도 좀 대단한 규모였나 보네요. 예, 처음에는 한 뭐 6, 7m 정도 될까 성벽이 뭐 그렇게 됐고 폭은 뭐 이렇게 한 10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판을 한 겁니다. 파보니까 끝도 없는 그런 판축의 토로 그다음에 성벽을 보호했던 그런 뭐 강돌, 깬돌 이런 것들이 줄 열지어 막 있고, 그다음에 그 성벽의 흘러내림 이런 걸 방지하는 뭐 수직목이라든가 네. 식물 유기체 이런 걸 섞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폭이 한 43m 정도, 아까 10m라는데 그게 아니라 43m라는 거고, 지금 현존의 높이는 한 11m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추정을 해보니까 한 15m까지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 거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판축 토루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백제 그 풍납토성의 특기인데요. 그 어떻게 성벽을 쌓냐면 판으로 이렇게 4개 판을 이렇게 해갖고 판자 같은 걸 이렇게 쌓아갖고 틀을 네. 만듭니다. 그 안에 또 흙을 넣어서 방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찍고 다듬어요. 그러면 네. 엄청나게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시루떡 네. 이렇게 막 하듯이. 그러면서 판틀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쌓고 또 위에 올라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흙을 집어넣어서 다지고 그래갖고 결국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식물체 같은 거, 낙엽 이런 걸 막 네. 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단단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거든요. 네, 뭔가 기술력이 대단했던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이 백제가 이 성을 그러면 언제 다 쌓았다라는 건 좀 알려져 있나요? 뭐 아까 말씀하신 사학계 주장에 따르면 3세기쯤 돼야 이제 백제가 고대 국가를 만드니까 그때쯤 쌓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가요? 예, 뭐 이 발굴 조사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푼다톤 같은 경우는 기원 전후부터 처음 이렇게 쌓기 시작해가지고 뭘 한순간에 쌓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차츰차츰 쌓아가지고 뭐 한 AD 한 3세기 정도에 기원 후 3세기 정도 그때 완성이 됐다. 완전히 이제 네.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 왕권에 준하는 어떤 이 절대적인 권력이 없이는 둘레가 3.5km나 되거든요. 성벽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거대한 토성을 축조하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잇따른 뭐 유물 조사나 성벽 발굴 조사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풍납토성이 이제 이래성 항성백제 왕성이다 이런 주장에 좀 설득력을 얻게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몽촌토성이 왕성이다 이렇게 하고 풍납토성은 별거 아니다. 이게 사실 서울대 쪽에서도 많이 그래갖고 막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굴한 쪽 보면 막 그렇게 지금도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그래갖고 사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별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막 개발이 이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 딱 풍납토성이 발굴이 되니까 뭐 풍납토성이 어떠니 뭐 왕성이니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처음에는 뭐 아니라 그랬다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그런 아주 총극이 또 벌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 풍납토성 규모가 진짜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축조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됐을까요? 뭐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정보 교수라는 분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당나라 때기 그 제도사를 적은 그 통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아까 길이가 한 3.5km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그 성벽의 폭이 한 43m 정도, 높이가 한 11m, 15m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해보니까 그 흙을 보니까 1.5톤 트럭 분량으로 14만 대 분량. 그러니까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게로 네. 전환날랐을 거 아니에요. 트럭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거리가 뭐 100m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루에 공사할 수 있는 분량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정밀하게 해보니까 전체 축성에 동원됐던 연 인원이
45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했어요. 450만 명. 예. 아,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요. 예. 당시 백제의 인구가 좀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됐었죠? 예, 이게 뭐 기록을 뭐 좀 알 수는 없는데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큰 나라의 경우는 만여가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여가라는 거는 뭐 한 5만 명 정도라고 보잖아요. 1 곱하기 5 정도. 지금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5만 명이 전체가 매달려 갖고 해도 90일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납도성 축조가 한성백제의 어떻게 보면 구군을 건 대역사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한꺼번에 막 이렇게 동원해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연 인원이라 그랬으니까 네.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쌓았을 거니까요. 네. 어쨌든 이게 백제 입장에서는 구군을 건 엄청난 국책 사업이었다. 이런 건 확실해 네.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풍납토성을 둘러싸고 또 마찰도 있었다면서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개발이 빨리 돼야지 이게 빨리 뭐 집값이 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늘. 네. 또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고 뭐 이래서 하는데 왕성 유적이 나오니 뭐하고 뭐 이 뭐 문화재위원회를 하니 뭐 이러니까 그렇다고 네. 밀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뭐 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또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 불행한 일이라 하면 저번 주 말씀하셨던 석촌동 고분처럼 뭐 포크레인이 등장하고 뭐 이런 건가요? 예, 뭐 빙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2000년 5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 발굴비가 늘어나고 뭐 토지 보상 원칙이 없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 재건축 사업을 담당했던 조합장이 지시를 해갖고 그냥 백제유구를 포크레인으로 확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백제의 어떤 문화가 테러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 신문 제목이 예, 그렇습니다. 백제가 어. 테러당했다 뭐 이런 거여서 어떻게 보면 석촌동하고 비슷한 운명이었다는 건데 네. 어쨌든 이 사건을 또 계기로 해서 풍납토성이 또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이제 풍납토성이 또 역사적인 백제 유적이다 이래갖고 후손들한테 후회 없도록 처리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대통령이 또 관심을 보이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가 또 그런 또 면은 있거든요. 잘만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풍납토성 내부 보존이 쉽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서 보존이 결정되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주민들은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딱 막았으면은 좀 돈도 덜 들어갔을 텐데 그걸 자꾸 이렇게 지체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보상비도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 몇 조 원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돼갖고 질질 끌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서울시가 보상 원칙을 갖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김양미 기자도 네. 서울시 뭐 출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작년에 아마 보상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뭐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 먼저 예. 복원을 들어가니까 네. 보상도 이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좀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시가 고 한성백제 유적 거기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2015년에 이미 등재가 됐지만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공주부의 익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서울까지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네. 추가 등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함으로 해서 그래야 어떻게 보면 백제 700년 역사가 완전히 이제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풍납도성은 사실 이렇게 이게 발굴이 됨으로써 한국 고대사 어떤 역사의 복원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풍납성 같은 경우가 이제 기원 전후부터 축성이 시작돼 갖고 늦어도 한 3세기 뭐 2세기 뭐 이렇게 갖고 완성이 됐다는 해석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성백제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강력한 왕국으로 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대사 같은 경우 일제 강점기부터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그 왜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 삼국사기를 무시해버리고 중국 기록을 가지고 계속 그뭐 믿을 수 없니 뭐 믿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신봉을 해왔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기록인 위지 동의전의 기록을 아까 신봉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이제 믿지 않게 된 게 어떤 흐름이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 같은 게 너덜너덜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기록을 믿게 되니까 뭐냐면 중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그 108년이잖아요. 한나라가 뭐 한사관을 설치한 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낭랑을 설치해갖고 뭐 대방을 설치해갖고 그 우리나라 정복해갖고 뭐 4개 식민지를 두고 지배해갖고 결국 313년인가에 결국 이제 낭랑군이 나가잖아요. 그 쫓아내잖아요. 미천왕이. 그러니까 네. 4세기 때 그리고 겨우 그때가 돼야 이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좀 괜찮아졌다는 거고 네. 또 한반도 남부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나임볼부가 있었다라고 네.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지금까지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사학이라는 게 우리 고대사학이라는 게
우리 주체적인 그런 역사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황당한 그런 주장들 계속 해왔던 거죠. 네. 아,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점은 한성백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국력을 떨친 나라였다고 하는데 사실 허망하게 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풍납토성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땅속에 묻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고구려 같은 경우가 이제 북방 민족들 북연이라든가 뭐 북이라든가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광개토대왕부터 조금 남진 전책을 피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거고 광개토대왕 입장에서는 또 고고원 왕이 또 전사를 했잖아요. 371년에. 네, 그러니까 근초공이랑. 예, 근초공한테. 예. 그러니까 이 복수도 좀 해야 되겠고 그때부터 이제 백제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네. 한성백제가 멸망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뭐 또 드라마 같은 게 나오겠네요. 한편에 뭐 대하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드라마 작가들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기록을 좀 못 예, 봐서 뭐 그런 걸까요? 근초고왕 뭐 이렇게 해갖고 지난번에 뭐 이 드라마는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근초고왕만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475년까지의 그 역사는 정말 그 아주 특별히 각색을 안 해도 대하 드라마 명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좀 극적인 내용이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국사기 뭐 백제봉기 개로왕조나 이런 걸 고고관을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열전에도 나왔고 다 나오는데 전쟁과 냉전이 막 오가고 스파이가 막 암양을 하고 네. 간계, 반간계, 배신, 복수, 그다음에 치열한 외교전 뭐 이렇게 아주 이 한 108년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정말 동족상전의 드라마가 정말로 대단원에 이제 막이 올리고 내려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네, 전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그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가 지금 그 싸울 때는 지금의 남북한과 같다,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부여 출신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동족 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거죠. 네, 사실 그때 지난주도 말씀하셨는데 이 싸움의 원인이 고구려 주몽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는 주몽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옛날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씨앗이니까 사실 네.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몽 같은 경우는 북부여 그 태자인 대소한테 쫓겨갖고 졸본부여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문제가 뭐냐면 망명하기 직전에 그 예씨 부인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네. 그 유복자라 그러죠. 근데 이제 있었다는 걸 모르고 망명을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이런 내용이 예전에 드라마 주몽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몽이 망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졸본부여 임금에 딸하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 두 아들이 바로 비류하고 온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삼국사기에는 이 두 아들 비류와 온조에 관해서 또 다른 설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록을 하면서도 그 이설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설을 얘기를 하면서 소선의 이야기를 하는데 소선은 누구냐면 지난번에 주몽할 때 드라마 찍을 때 한혜진이 네. 나오죠. 그때 주몽은 송일국 씨였나요? 주몽은 송일국이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 소선의 이야기는 이설인데 주몽이 이제 졸본부여로 와서 그 당시에 그 졸본부여의 재력가 연타발이거든요. 연타발의 딸이자 이미 그 이 딸은 아들 둘 두고 있었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였거든요. 네.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소선호였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두 가지 설은 하나는 이제 졸본부여 임금의 딸이랑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게 하나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원래 아들 둘이 있는 소선호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우게 됐다. 이게 이제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주몽이 친아들이든 아니든 간에 비류하고 온조를 이제 아들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끔찍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당연히 왕위를 이제 비류 큰아들한테 이제 넘겨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북부에 두고 왔던 몰랐던 친아들이었던 거죠. 예, 그 나중에 옵니다. 그 조광지처가 낳은 아들이 유리인데 유리왕이 찾아와 갖고 친아들이 오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몽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몽으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는 모르는데 네. 어쨌든 아들이 찾아오니까 주몽이 아주 기뻐하면서 태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류와 온조가 이렇게 남한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삼국사기에 보면은 소선호가 재력가라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주몽은 어떻게 보면은 기획 결혼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벌가 네. 사위를 하여튼 의도적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사위가 돼갖고 창업 자금을 마음껏 이제 뭐 뿌렸던 거죠. 그러면서 고구려를 창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삼국사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비류하고 온조가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선호 어머니가 가산을 털어서 대왕의 건국을 도왔는데 이제는
나라가 유리왕한테 속했으니까 우리는 군더더기 같은 혹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라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러면서 남한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 비류와 원조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릴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야말로 진짜 이거야말로 피눈물이죠. 지금 누구처럼 뭐 피눈물 그게 아니라 네. 이거야말로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구대천의 원소가 된 거죠. 고구려하고 백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 근초고왕이 뭐 고구곤왕 죽이고 그러면서 네. 초기에는 백제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구려는 또 북방 때문에 또 이렇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백제가 또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뭐 고구곤왕을 죽일 때는 사실은 그 이중스파이를 썼습니다. 백제가 네. 사기라는 인물인데 그 사기라는 이중스파이의 인물 활약 때문에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광개토대왕 때부터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네, 이 강개토 대왕의 어떤 이런 백제 침략 이야기는 강개토 대왕릉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예.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한 기록인 거죠. 당대의 기록이니까 비문이라는 거 그잖아요. 네. 그죠? 역사서는 나중에 쓴 거지만 비문이나 이런 묘비는 같은 거는 바로 그때 썼으니까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뭐 그걸 또 나중에 일본이 또 고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굉장히 좀 논란이 지금도 많긴 많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긴 부분도 있고 지금도 해석에 좀 논란이 네. 있는데요. 어쨌든 396년에 이 광개토대왕이 4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남녀 1,000명 그다음에 뭐 세포 1,000피를 바치고 이제 백제가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제 왕이 영원히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라고 이제 항복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네. 58성에 700촌을 내주는 굉장히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제가 또 칼을 갈아서 전면전보다는 또 외교전을 펼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백제가 외교전을 펼쳤다는 건데 상대가 어느 나라였나요? 북방에 이제 중국 북입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472년에 그 북이 황제한테 장문의 외교 문서를 보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와 고구려의 근원은 함께 똑같이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승냥이와 이리 그다음 큰 뱀이 길을 막고 추악한 무리가 성해지고 애송이가 백제를 침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컨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까 뭐 승당이와 일이 뭐 큰뱀 이런 것들은 고구려를 지칭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고구려를 욕하는 거죠? 아주 그 이 저주와 증오로 점철이 되는데요. 사실 뭐 고구려도 광개토대왕비를 보면은 백제를 뭐라 그러냐면 백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의 잔적이라고 표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뭐 우리하고 저기 북한하고 맨날 뭐 철천지 원수가 어떻고 북계가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계로왕이 외교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성공을 했나요? 뭐 성공하려면 북위에서 이제 군대를 좀 보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계로왕이 뭐라고 외교문서에 얘기하냐면 지금이 고구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백제하고 북위가 이제 손을 잡을 때다라고 이제 동맹을 청했거든요. 근데 네. 북위가 이제 거부를 해버리죠. 아, 그래서 계로왕 입장에서는 엄청 낙담한 결과인데 뭐 고구려는 엄청 좋아했을 것 같고요. 예, 뭐 분기택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 뭐 호기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장수왕이 즉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극비리에 백제를 멸망시킬 첩자를 구합니다. 첩자. 이때 이제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이 은밀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림이 누구냐 하면 왜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우리가 국수라 그러거든요. 예. 지금도 뭐 국수전이 있고 그러는데 바둑 잘 둔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수가 이제 이창호 국수나 뭐 그전에 네. 조근현 국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371년에 이 아까 그 371년에 그 고구원을 죽일 때 그때 그 백제가 스파이전 썼다 그랬잖아요. 예. 사기라고. 네. 그런 것처럼 그 사기도 백제 사기도 그때도 죄를 지은 척하고 이제 뭐 그랬거든요. 그 고구려로 네. 투항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결국 이제 그 고구려의 사정을 낱낱이 백제한테 알려줘갖고 네. 근초고왕이 또 이렇게 고구려를 공격해갖고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역시 도림도 백제한테 이제 거짓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로왕한테 바둑으로 이제 좀 한번 둡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바둑으로 접근을 한 거 보면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둑이라면 환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통역이 없었던 거 보면 그잖아요. 네, 예, 같은 데서 그렇네요. 고구려하고 백제가 말이 통했다고 뭐 통역을 썼다는 말이 없거든요. 뭐 그런 거 그렇네요. 보면 말이 통했다는 거 없고 그 백제하고 또 신라도 말이 뭐 이렇게 통역을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계로왕이 바둑이라 그러면 환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림을 불러갖고 시험을 해보니까 이 과연 국수인 거예요. 바둑을 엄청나게 잘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객으로 모시고 늦게 만난 것을 한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빠진 거죠. 계로왕이 바둑으로. 예. 그러니까 홀리니까 이제 도임이 이제부터 마각을 싹 드러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임금님 내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계로왕이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림이 이 나라는 백제는 정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곽과 궁실이 제대로 이렇게 수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네요. 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 선왕의 유골이 들판에 감회장돼 있다. 그리고 그뿐이냐. 그리고 백성들의 이 집이 자주 물에 이렇게 잠기고 막 그런다라고 이제 은밀히 얘기를 합니다. 네, 뭔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토목 공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왕궁 건물 성벽이 엉망이고 그다음에 선왕이 누구냐면 비유왕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유골조차 제대로 이제 수습을 못하고 장례도 못 치렀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도리가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그 선왕인데 조상인데 그리고 한강이 자주 범람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빨리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결국 토목 공사를 벌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토목 공사를 벌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보면 비유왕이 455년 9월에 죽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로왕이 즉위한 후에 14년간이나 보면 삼국사의 기록이 공백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무슨 정변이 혹시 일어나지 않았나. 네. 14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그걸 도림이 이제 그거를 약점을 물고 늘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선왕의 유해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정변이 일어나도 그렇지 어떡하냐. 라면서 이제 세치어로 계로왕의 마음을 흔든 거죠. 네. 그래서 뭐 풍납도성 공사까지 이어지게 먼저 어떤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백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마 마지막으로 풍납도성 공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아니냐. 거기 보면 기록에 나옵니다. 계로왕은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해서 흙을 쪄서 성을 쌓고 흙을 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불에 떼 갖고 찌기까지 했다는 그런 건데 성을 네. 쌓고 그다음에 그 안에 궁실이라든가 누각이라든가 사대를 지으니까 웅장하고 화려했다. 이 때문에 국고가 텅 비고 백성들은 공공해지고 그래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를 맞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또 무리한 공사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도림이 보니까 뭐 국고가 탕진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토목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젠 됐다라고 하면서 도림이 잽싸게 고구려 달려가서 장수왕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공격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수왕이 또 이 정보를 하러 나갈 때 뭐냐면 또 이게 참 묘한 걸 하는데 백제에서 죄를 짓고 망명했던 백제인이죠. 망명객인 걸루와 만년을 선봉장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의 쳐들어가는 거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475년에 9월에 백제가 이제 그 국고가 탕진하고 백성들이 아주 도탄에 빠지니까 고구려군의 공격이 말려갖고 결국 계로왕의 목이 잘리는 그런 창극을 빚는 거죠. 네. 이거 진짜 뭔가 한순간에 무너진 어떤 백제의 네. 모습인데 계로왕이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는 엄청 후회했겠네요. 예, 뭐 고구려군이 이제 뭐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고 7일 동안에 이제 북성을 공격하다가 결국 7일 만에 함락을 하니까 다시 남성으로 가서 결국 잡히는데요. 그러면서 잡히기 직전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이 간사한 자의 말을 믿다니. 간사한 자라는 건 도림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백제 백성들은 쇠잔했고 군대는 약하다. 위급한데도 누가 나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 하겠는가 백성들이. 네.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되게 후회를 하면서 아들한테 문주왕이죠. 네. 신신당부하면서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만 너는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 빨리 네. 난을 피해서 그 왕통을 이으라 하고 이제 최후의 유언을 남깁니다. 네. 그래서 아들 문주왕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이죠. 거기다 웅진 백제를 이제 재건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계로왕이 남성 아까 뭐 지금 보면 몽촌토성일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 버티다가 붙잡혔는데 아차산까지 끌려오거든요. 그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참 이렇게 나옵니다. 백제 망명인 출신의 고구려 장수, 그러니까 망명객이죠. 백제 네. 사람이죠. 네. 걸루와 만년이 말에서 내려서 백제 계로왕에게 절을 했다. 그런 다음에 왕의 얼굴에 3번 침을 뱉고 죄상을 따지고 이 아차상 밑에서 왕의 목을 뱉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제 출신의 어떤 이제 고구려 장수라는 이 걸루와 만년이라는 사람은 사실 뭐 계룡왕한테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의 옛 주군인데 이렇게 예. 욕보이면서 죽였을까요? 이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 썼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한성백제 최후를 이렇게 전하면서 평론을 답니다. 그 보면 이제 맨 뒤에 뭐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다는 건데요. 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걸루와 만년은 스스로 죄를 져서 계로왕한테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망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고구려군을 인도해 갖고 이끌고 이 와 쳐들어와서 옛날에 모셨던 주군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이거는 정말 의로운 짓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비난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지난주 석천동 고분 얘기도 하셨고 이번 주는 이제 풍납도성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사실 훼손되는 과정 또 보존되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잃어버린 백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거 들어보니까 다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잃어버린 백제 493년의 역사이잖아요. 이처럼 네. 뭐 더 좋은 이야기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역사라는 거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네. 근데 히스토리텔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사라는 이야기라 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그 서울의 정도가 600년이라 그러는데 그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정도 2000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 두 주에 걸쳐서 뭐 이 한성백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성백제 역사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네, 드라마가 나중에 나오길 이거 기대해 드라마로 보겠습니다.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